오늘은 감정 조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선생님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감정을 잘 다루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그래요. 저는 감정을 정말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감정은 조금 어렵고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감정 조절 장애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었어요. 화가 나거나 어떤 불안할 때 어떤 감정에 압도당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부시거나 하는 분도 보았고, 때로는 분노감이나 어떤 불안감에 휩싸일 때 스스로의 몸을 상처내는 자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시는 분도 저는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어떤 자해의 목적이 목숨을 끊기 위한 목적이보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감정을 다운시키기 위한 어떤 살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해를 해? 뭐 관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해가 감정적인 고통을 다운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힘들어 할까요? 또 누구는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민철이란 분의 사례를 통해서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어하게 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민철이란 분이 있다고 쳐요. 민철 씨는 올해 20대 초반이에요. 민철 씨는 어떤 회사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화가 날 때 이상하게 죄책감이 많이 올라와요. 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런 죄책감을 스스로 자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떠올라요. 이렇게 특정 감정에 대해서 다른 2차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그분의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민철 씨의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떤 권위를 통해서 아들을 고분고분 복종하게 만드는 스타일, 아버지에게 화를 내거나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은 이를 허용하기보다 권위로서 통제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얼핏 봐도 민철 씨의 어떤 화라든가 분노에 대한 감정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판단되고 비판하고 무시당했겠죠. 이런 기억들이 민철 씨에게는 화라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화는 나쁜 감정이구나. 화는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처벌받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죄책감이란 조건화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이 특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는 과거 경험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해요. 자, 화라는 거는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한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물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 내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가는데 방해물이 있을 때 이 방해물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화의 기능이에요. 이런 화가 주는 이점들을 민철 씨는 활용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고분고분하게 보이지만 위축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 제가 지금 민철 씨 아버지의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가 표현해주는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는 아이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감정적인 유약성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수인적인 환경들은 상당히 감정 조절 장애에 심각한 외적인 요인이 돼요. 선생님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과거 경험을 회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난달 힘들고 또 괴롭고 우울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 힘든 감정들을 더 크게 만들거나 증폭시키는 원인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 줄 때 감정이 더 끌어오르거든요.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누군가 허용해 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해 주는 비수인적인 환경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해물이 되고 오히려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특히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과민하고 또한 민감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외적인 중요한 인물들, 부모가 특히 비수인적인 환경에서 판단이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감정을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고 이해하기보다 이런 감정들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조건화된 감정들이 막 따라오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막 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감정의 진흙텅이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특히 불안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잘 어릴 적부터 성장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인해주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온전히 중요한 인물들이 아이가 표현해주는 감정들을 온전히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환경에서 감정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놀고 연습하고 또 내 감정을 온전하게 편하게 느껴도 되는구나 하면서 감정을 활용하는 것까지 배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부모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수인적인 역할을 했을 때 심각한 감정 조절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은 온전히 허용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에 주는 기능도 이해할 때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대인관계 갈등이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기 감정을 좀 편하게 느껴주고 또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적인 목소리를 내려놓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연습, 이런 것들이 바로 변주법적 행동 치료에서 감정을 다루는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에요.